대부분 헤지 펀드가 어떤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ETF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자금이지 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의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올해 연말에서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과정이 많이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얼로케이트 하는 단계까지 가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이제 ETF에 베이비모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이제 단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돈은 풀릴 거고 이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겠지만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성세대, 젊은 세대는 그래서 더 길어진 이 사다리를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그릇을 요구를 할 거고 그 그릇이 바로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수요를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러일으킬 요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인 유튜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백훈정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국내에서 샌드뱅크, 지금은 스매시파이라고 불리우는 이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한 5년 정도 사업하고 있고요. 이제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로 해외 크립토 투자자들까지 이제 저변을 넓혀서 서비스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진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심란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왜 빠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왜 빠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비트코인 가격 랠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제 ETF 인플로우가 있죠. 네,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미국에서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그 움직임과 딱 붙어가지고 움직여 왔습니다. 네, 그게 이번 이제 사이클이 지난 세 번의 비트코인 그 사이클과 굉장히 다른 점이었고요. 네, 비트코인 ETF에 한 3개월 동안 한 120억 달러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선방을 했죠. 엄청나게 큰 사실 성공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주류 전통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거다.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있었구나.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이제 희망 섞인 그런 장밋빛 전망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번에 완전히 예상도 못한 신고점을 형성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거품 아닌 거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거품이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고 대신에 이제 과열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ETF 같은 이슈가 없었을 때는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그만한 호재들을 어떤 징검다리 삼아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반감기가 있었죠. 4월 20일에 있었던 반감기. 네, 그 반감기라는 호재가 더 ETF에 이제 들어오는 기관 자금을 인플로우, 유입을 더 부추긴 그런 또 형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죠, 결국.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인플로우가 지난 3월 말을 기점으로 굉장히 천천히 들어오는 이제 국면으로 전환됐고, 그래서 들어와도 조금, 원래 뭐 한 3천 개, 비트코인 3천 개, 4천 개가 매일매일 유입되던 게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뭐 하루에 500개, 뭐 900개, 이렇게 1000개 아래로 인플로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웃플로우, 넷 아웃플로우, 이제 순 유출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고요. 네, 어제죠. 이제 이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어제 5월 1일 날은 비트코인 ETF 11종목 중에서 가장 큰 그동안 유입을 끌어왔던 블랙록 같은 곳에서 무려 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큰 유출이고요. GBTC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이제 피델리티에서 빠져나갔고, 블랙록에서도 빠져나갔고, 이런 이제 좀 유출이 가속화되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면서 비트코인 네, 가격이 지금 더 크게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지난 뭐 7만 불 정도를 이번 사이클의 현재 고점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20% 넘게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 부진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가 그러니까 상승도 ETF가 이끌었고, 사실 하락도 ETF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하락도 비트코인 ETF가 이끌고 있고, 비트코인 ETF가 이제 주식시장에는 돈이 결국 ETF로 들어와서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니까 이 거시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지금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음, 가격과. 한때 2021년 정도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미국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90% 이상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때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어떤 혁신을 가진 어떤 그런 성장주로 평가되면서 같이 오르고 내려갈 땐 같이 내리고 그렇게 이제 뭐 아마존 기업 실적 발표가 나면은 굉장히 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이렇게 딱 붙여서 움직인 적도 있으나 또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 적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시경제, 뭐 기업 실적과는 일단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뭐 컨슈머 스펜딩, 그다음에 뭐 CPI 지수, 그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과 비트코인은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붙어서 움직이지는 사실 잘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드라이브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어떤 지금 현재 CPI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냐, 그다음에 미국 GDP가 어떻게 나오냐,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이 통화금리, 통화정책, 기준금리 방향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뭐 S&P 500 지수가 뭐 출렁출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비트코인 가격이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며칠 안 됐죠. 홍콩 현물 ETF가 상장되고 이제 거래 시작한 지 이제 한 이틀 정도, 오늘이 한 3일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콩 현물 ETF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콩 ETF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았었습니다. 이제 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도 많이 들어와 봐야 5억 달러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폄하했었고, 네, 홍콩 시장은 ETF 시장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ETF를 통한 비트코인 어떤 유입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어제 그 4월 30일이죠. 4월 30일 날 거래된 게 이제 5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4월 30일에 들어왔던 이제 인플로우 유입이 생각보다 컸던 걸로 보여요. 네, 홍콩에 이제 세 종목의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이나 AMC가 1947 비트코인이 유입됐고요. 오, 네. 하베스트 글로벌이 거의 1000개, 994 음, 비트코인, 그다음에 보세라 해시키 종목이 964 비트코인, 이렇게 다 해서 3,905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그래서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 바로 전날이죠. 이제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장 종료 후에 집계된 걸 보니까 1,742개의 비트코인이 오히려 빠져나갔어요. 네, 요즘에 계속 순유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1,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데 홍콩에서는 오히려 1,9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차이나 AMC 한 종목만 하더라도 1,949 비트코인이 들어왔으니까 네. 미국 전체 순유출을 뛰어넘는 금액이죠. 이런 오, 게 이제 기대 이상인데요? 생각보다 홍콩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면 중국 본토 자금이 좀 들어온 걸까요? 그러니까 뭐 네, 대기자금 공공연 하긴 중에 안 되지만,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합법적으로는 이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한데 네. 대신에 뭐 우회로는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일단 차이나 AMC라고 하는 그 자산 운용사 자체가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둔 자산 운용사고 네, 홍콩에 지사를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카운트는 당연히 나눠놨겠죠. 홍콩 어카운트, 중국 어카운트 나눠놨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도 투자할 수 있게 우회로를 마련해놨다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인 거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해외 투자, 직접 투자가 안 되지만 네, 뭐 중산층 이상 좀 잘 사는 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등도 다 투자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산 저 LCT 같은 곳도 중국 부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뭐 제주도에 땅 아, 산 분들도 많다고 하고 네. 그런 분들 다 어떻게 투자할까요? 다 한국에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 뒤에 이름을 숨긴 상태로 투자를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조합 형태나 아니면 법인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외 투자를 하시죠.
네, 그래서 방법은 충분히 많고요. 수요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뭐,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랬지만, 미국 ETF도 우리가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서 했다고 아직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음. 대부분 헤지 펀드가 어떤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ETF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자금이지, 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의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냥 헤지 펀드들이 요 호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헤지펀드 차익 거래로 ETF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미국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똑같이 추종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인덱스처럼 추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라던가 이런 이제 파생 상품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또 이제 올라가서 네.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선물과 현물 간의 그 가격 괴리가 현재 뭐 지금은 좀 좁혀졌을 거로 보이는데 한창 좋을 때 3월 달만 하더라도 한 1.96% 거의 어, 2% 정도가 프리미엄이 선물이 붙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컨탱거라고 부르는 시장이에요. 네. 현물이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당연히 말이 맞죠. 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기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이게 선물 가격이 뭐 현물보다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면 선물을 숏치고 현물을 롱치는 식으로 해서 차익 거래를 해서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4개월물을 이제 1.96%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면 1년이면은 뭐 2%니까 거의 곱하기 4를 하면은 3을 한 하면은 8%? 8% 정도 무위험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무위험 수익이 8%가 달성된다는 건 헤지펀드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 투자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그 선물 간의 괴리를 이용한 현선물 차익 거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다들 잘 아시죠? 우리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MSTR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MSTR 시가총액이 프리미엄을 받고서는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한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MSTR 시가총액이 한 100% 이상 프리미엄을 2배 거의 받고서는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20년 동안은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인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산 21년부터 이제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결부돼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펀더멘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 모델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은 이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은 이제 한 비트코인 가치, 기업이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지금 그 시가총액이 한 50% 정도 프리미엄이 돼 있는데 이게 원래 100%였으니까 계속해서 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즉, 지금 MSTR의 어떤 그 뭐냐, 공매도 포지션을 우리가 그 선물 거래소에서 다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때 한 전체 MSTR 그 매매 포지션 중에서 15% 정도까지 그 공매도 포지션으로 나왔었어요. 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5% 정도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 중에 상당수가 이 MSTR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그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ETF로 롱을 쳐서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하는 수량이다, 물량이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ETF, 미국 ETF에 총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개수가 한 85만 개 정도에서 이제 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GBTC가 한 60만 개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62만 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빼고 나머지 85만 개에서 63만 개니까 22만 개가 이제 순유입량인데 그 순유입량에서 거의 대부분 19만 개 정도가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9만 개 정도가 그 MSTR과 비트코인 차익 거래 그리고 현선물 차익 거래에 이용된 그 물량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만 순수하게 그냥 비트코인 롱을 위해서 ETF에 들어온 자금이다. 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네,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아직 좀 들어올 여력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제 이게 왜 느리냐면 비트코인 그 투자를 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할 거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 세대는 자산 관리사들의 그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뭐 브로커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뭐 너무 위험하다, 너무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사들이 그들에게 이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자산 관리사들은 미국에서 1월 11일에 이제 첫 ETF가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바로 그 ETF를 고객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보통 90일입니다. 보통 네. 90일 동안 자산 관리사들이 이제 새로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그 교육 기간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90일이 지났으니 90일이니까 3개월이니까 1월부터 해서 이제 4월 달 정도가 돼야 이제 자산 관리사가 비로소 고객한테 이걸 추천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기간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되는 어, 거고. 근데 그 중에 뭐 자산 관리사들이 뭐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실 투자하고 싶어 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단 이 자산 관리사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먼저 투자를 해보고 이게 좋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고객 자산 중에 한 1, 2% 정도만 먼저 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음, 이게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올해 연말에서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과정이 많이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고객 자산의 한 1, 2% 정도였다면 이게 5%까지 늘어나는 그런 큰 비중을 이제 얼로케이트 하는 단계까지 가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이제 ETF의 베이비모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요런 이제 단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현물 ETF 상장되면서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렸다. 뭐 그렇게 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부터는 좀 기관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네, 기관 자금도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부터. 일단 웨스트 매니지먼트 센터를 운영하는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미국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전부 다 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어카운트를 다 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퍼하겠다고 발표한 뉴스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얼마 전에도 JP 모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 웨스트 매니지먼트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기도 했고. 네. 모건 어, 스탠리였던 것 같아요. 네, 모건 스탠리가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자사가 운영하는 펀드가 아예 비트코인 ETF를 담는 것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락이 ETF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펀드들을 운영하는데 이 펀드들 중에서 이제 글로벌 대체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그 펀드가 있어. 그 펀드가 비트코인 ETF에 뭐 알로케이트를 하겠다. 몇 퍼센트일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발표도 나왔었고 결국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강조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 이제 고객 자산을 굴리는 거대 기관 운용 펀드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물에 아무래도 투자하는 거는 그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코인베이스에 뭐 예를 들어 거래소 계정 트고 거기에다 고객 자산 다 집어넣어서 투자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런 거보다는 이제 ETF, 전통 자기들이 원래 상품을 투자할 수 있었던 레일인 그 ETF를 통해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홍콩 ETF도 나중에 혹시나 좀 본토 자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하면 비트코인에 되게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아니면 뭐 10년 후 이렇게 중장기로 비트코인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질문을 해주신 게 이제 미국과 뭐 중국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으니까 저도 네. 답변을 좀 다채롭게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그냥 좋습니다. 뭉뚱그려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네네. 먼저 미국을 보면요. 이제 블랙락이 3월 달에 그 레리 핑크 CEO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은 굉장히 음,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왜 퇴직연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냐라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의 생각을 이룰 수 있어요. 그 긴 글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왜 투자했냐 이거는 사실 알기 어렵지만 네.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 레리 핑크가 생각하는 앞으로 퇴직연금이 중요해질 이유, 즉 사람의 수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뭐 네. 오젬픽, 뭐 위고비 이런 약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리타이어먼트, 은퇴 나이는 점점 늦춰지고 근데
지금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뭐 주식과 부동산에 잘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죠. 자기 재산 가치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 빌 이런 거 해가지고 재정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죠. 이게 계속해서 투자가 정부 주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와 못 가지고 있는 자의 격차는 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특히 그런데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은 특히 뭐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전통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투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런 식으로 돈이 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 이제 예금을 주로 가지고 있는 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 서민들은 계속해서 구매력이 하락하는, 그래서 두 계층 간의 웰스 갭이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될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그 웰스 갭이 굉장히 벌어지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돈은 풀릴 거고 이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겠지만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성세대, 젊은 세대는 그래서 이 계층의 사다리를 더 길어진 이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그릇을 요구를 할 거고, 그 그릇이 바로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수요를,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러일으킬 요인이고요. 아시아 쪽은 이것보다 더 상황이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다 똑같고요. 기본적인 배경은 다 똑같으나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달러보다 더 디밸류된 커런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엊그저께죠. 일본 엔화가 40년 내 최저로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네. 달러 엔 환율이 지금 160엔까지 갔다가, 달러당 160엔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일본 중앙은에서 개입해서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이게 이제 속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죠? 원달러 환율 얼마나 올라갔나요? 지금 1,400원대잖아요. 네. 그런 그 속도,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가장 지금 가파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그 뒤를 쫓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위안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중국도 똑같이 그 원화 그리고 위안화 같이 하락 경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출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이 밀리니까, 수출 경쟁력이 밀리니까. 이게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아시아, 동아시아 선진국들은요,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가치가 앞으로도 통화 가치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쟁적 통화 절하 경쟁을 펼치다 보면 결국 수출 기업들이야 높아진 환율의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수입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웰스 갭, 이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세대 간의 그 차이, 그 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와 못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원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앉아서 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좀 고민해봐라. 차라리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나마 달러 표시 자산으로.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결국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트코인, 뭐 금도 요즘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비트코인 같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뭐 어떤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오히려 아시아 시장에서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해지 느낌이 있네요. 환해지, 네, 뭐 인플레이션 해지,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뭐 중국 쪽은 어떨까요? 중국은 문제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부동산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데, 이제 중국도 전체 인구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아주 부동산에 굉장히 포커스된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추산에 따르면은 1억 개가 넘는 가구가 빈집이라고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빈집이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부동산 시장이 리바운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제 비관론이 더 퍼지고, 이게 이제 어떤 데스 스파이럴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찍어 누르고 있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구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 자산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하락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비관론이 섞여 있으면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은 그러면 좋냐? 주식시장도 비리비리한 상황이죠. 뭔가 저가 매수 찬스를 보고 들어가는 기관 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단기 투자를 하려고 뭐 퇴직연금을 주식을 통해 운용하려고 하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알리바바 마인이 막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뭐 기업 총수들이 막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런 어떤 굉장히 불투명한 시장에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사실상. 네. 그래서 주식도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그런 어떤 대체 투자 자산이 아닌 거죠. 부동산의 대체 투자 자산이 아닌 거죠.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거네요. 네,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는 겁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막혀 있잖아요. 해외 주식 못 삽니다, 중국에서는. 어, 미국 주식 못 사고, 뭐, 한국 주식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웃긴 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그 중국 MZ 세대들끼리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뭘 요즘 많이 선물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금덩인데 콩알만하게 생긴 작은 금덩이를 이제 한 유리병에다가 넣어 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뭐 1g 뭐 이런 식으로 파나 보네요. 네, 한 1g짜리 금덩어리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어서 몇 그램 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 것도 있고, 뭐 수백만 어,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병 사이즈에 따라서. 네. 그거를 이제 여자친구들이 요구한대요. 나 우리 기념일에 그거 사줘. 이렇게. 아, 야, 아주 똑똑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이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이 원래 많고 돈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돈을 너무 돈에. 좋아하잖아요.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금도 좋아하고 원래부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테무 이런 사이트나 아니면 알리바바 이런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 이제 그 머천트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약간 히트 상품인가 보네요. 금 관련된 이렇게 선물이. 네, 네. 그걸 받아서 이제 여자친구는 그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제 녹여서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있다 보니까 더 좋아한대요. 어떤 주얼리를 뭐 시계 선물이나 뭐 반지 선물, 팔찌 선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금덩이를 주면 그거 녹여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재밌는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금은 어쨌든 그런 작은 양일 때는 이제 웰스 프리저브가 가능한데 그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스트가 늘어납니다. 네. 보관 비용 늘어나고 굉장히 불편하고 옮길 때 불편하고 진위 여부 판별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대체 투자 자산이 없고 대체 투자 자산이라 해봐야 금밖에 없지만 금은 점점 이제 금액 단위가 커질수록 가지고 있기 어려워지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되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의 뭐 거래를 완전히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랑 OKX 거래량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면은 중국이 아직도 10위권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네. 굉장히 알아서들 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홍콩 ETF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뭔가 양성화한 방향으로 이거를 투자하게 해주면은 차라리 그게 훨씬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 같아요. 예, 그들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홍콩 ETF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홍콩하고 미국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ETF 만드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호주에서도 만든다는 것 같고, 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느릴 것 같아요. 음, 모든 것이 다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선진국이라고 안 그렇겠냐마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에 있어서는, 뭐, 다른 IT, 뭐, 제조 모든 분야에서 다 선진국이지만, 뭐, 문화, K컬처. 이상하게 금융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후진국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보다도 더 금융의 어떤 선진 정도는 더 미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까지 봤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금융 후진국이냐. 결국 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관 주도로 금융산업이 끌고 나가지는 그런 형국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사태를 겪을까 봐.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을 컨트롤하고 은행이 나머지 금융산업을 컨트롤하는 어떤 이런 하이어랄키가 만들어져 있는 게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철옹성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핀테크, 새로운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행한테 이거 어떻게 할지 뭐 니네 생각을 말해봐, 가져와봐 이렇게 만들고 은행도 당연히 그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잘못했다가는 자기 책임 내버리는데 그래서 책임이 전가되면 계속해서 전가되면서 이 관에서 책임지는 게 없고 계속해서 밑으로 전가되면서 이 아무것도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고착화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래서 ETF도 뭐 ETF 전에는 일단 법인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나 그다음에 뭐 거래소에 외국인들도 계정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번 총선 때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양당이 이제 경쟁으로 공약을 남발을 하니까.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이거를 내는 일반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비서들이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으로 가상자산을 집어넣고 음. 어떤 것들이 지금 아젠다인지는 다 그 밑에 실무진들이 비서들이 아니까 사실상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은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크게.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나몰라라 되는 거예요. 깜깜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너무나도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이제 가상자산 관련 공약처럼 저거는 뭐 그냥 나중에 처리해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다가 음, 또 4년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ETF 글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가서 SEC 가서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추진하겠다 ETF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오겠다라고 했지만 뭐 이복현 금감원장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결국 모든 선진국들에서 ETF가 뭐 추진되거나 나오거나 뭐 이렇게 좀 크게 진행이 된 후에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진전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그 이사님 영상들을 봤는데, 알트코인이 왜 문제가 자꾸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이거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번 다음에 투자를 받는데, 알트코인 반대잖아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알트코인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22년에 낸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네. 알트코인은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음, 건데요. 위선, 이제 히포크라스죠, 영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읽어보면은 그 피노키오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피노키오 같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네.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 악의의 거짓말이든.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기업을 해보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요.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 창업을 하거나 뭐 직원을 뽑거나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다들 크게 바라지 않고 보상을 크게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 지분도 30%씩 나눠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투자도 똑같이 이렇게 뭐 1억씩 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공동 창업자들끼리 1억씩 투자를 해서 똑같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벌고 나면 이제 투자를 받고 그 기업 가치가 0원에서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이러면은 내 지분 가치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음. 그러면은 이제 옆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맨날 날밤 새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똑같은 지분에 똑같은 투자 해놓고 맨날 6시에 칼퇴근하고 집에 간다. 이런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죠. 다행히 기업은 이런 상황을 뭔가 완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투자를 받았어요. 10억을 투자 받아서 기업 가치가 100억이 될 때, 그때 투자사에서 자기네 뭐 대표나 임원이 저희 회사에 그 보드 멤버로 들어오죠. 이사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회 열고 임시 주총하고 정기 주총할 때마다 계속해서 참여를 하죠. 그래서 경영진들끼리 어떤 불화가 생기거나 뭐 경영진끼리 다툼이 있거나 경영진이 뭐 나쁜 행위를 하거나 뭐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 이사진에서 외부 이사들이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본시장법 하에 다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에요. 법인. 근데 암호화폐, 알트코인은 이 스트럭처를 똑같이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레귤레이션이 없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해요. 물론 법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재단이란 이름으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작출을 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공동 창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먼저 IPO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금 네. 모집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 모집을 하는 그 수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구가 바로 알트코인인 거죠. 이 알트코인에 이런 쓰임새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이 쓰일 수 있는 플랫폼, 뭐 서비스 또는 블록체인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희망 섞인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 로드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알트코인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먼저 꽂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위선의 문제가 더 매그니파이 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한다고. 거짓말 안 네. 하고 다들 그냥 그 신의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욕심 부리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러그풀도 있었고, 뭐, 동동 창업자들 간에 싸워가지고 갑자기 뭐 NFT나 코인 가치가 똥이 된 사례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감시와 견제 장치도 없이 먼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이 알트코인이라는 특수한 음. 어떤 보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도 이 위선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보니까 거의 상장 ICO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맞나요?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ICO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음, 다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안 하고 싱가포르나 뭐 다른 좀 ICO에 관대한 나라에 가서 하죠. 그래서 국부 유출이 물론 아쉬운 상황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어떤 대규모 러그풀이 그동안 적었던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선능력에 가보면요. 선능력에 가서 큰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이제 3, 4, 5, 6 모여 앉아서 코인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옛날에 뭐 강남 무슨 코인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꼬드겨서 내가 이런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조그만 커뮤니티 형식으로 꼬드긴 다음에 이런 분들에게 다 코인을 다단계 매매 형식으로 떠넘기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떠넘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기를 음, 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근절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사기 당하지 않으시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좀 테마 중에 하나가 사실 민코인 섹터가 있었잖아요. 예. 네, 저는 민코인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 민코인에 또 많이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코인은 뭐 본인들이 무슨 서비스를 하겠다, 뭐 사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냥, 우리는 장난으로 만든 거야. 근데 장난으로 사.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민코인 붐이 일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역시 성 대표님은 참 질문이 깊어요, 뭔가. 제가 그래서 참 좋은데 항상 얼마 전에 그 네, 미니진과 하이브의 아주 격돌 그 네, 과정에서 나온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네, 이제 그 LA 다저스 캡 모자와 그다음에 초록색 줄무늬 그 맨투맨 옷을 입고 나오셨죠. 근데 그 옷들과 그 모자가 지금 다 절판입니다. 똑같은 디자인 옷과 모자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 현상이 저는 밈코인 현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 같이 이제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한 나라들에서 특히 이게 많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는 건데 또 이런 케이스 많아요. 이제 지드래곤이 그 마약 관련돼서 혐의 때문에 경찰에 출두할 때 입었던 조사를 음, 받기 위해 갈 때 입었던 셔츠와 안경과 이 구두와 모든 그때 입고 있었던 착장들이 다 절판. 절판됐었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돈이 될지를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쫓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겁니다. 야, 그래서 코인 시장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인 시장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저에 깔린 이 논리는 이겁니다. 어떤 밈코인이 어쨌든 어떤 블록체인이든 레이어 1 위에서 발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예를 들어 솔라나라고 해볼게요. 네, 이 솔라나 코인이 뭔가 올해 이더리움보다 더 잘 가격이 갈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일단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너무 가스비가 비싸서 메타마스크에서 뭐 내가 100불어치 이더리움을 빼려고만 하면 100불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뭐 이더리움이 지금 증권성 이슈도 있고 뭔가 SEC한테 밉보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이번 사이클은 좀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그 아성 2위의 알트코인의 아성을 1위 알트코인이죠. 2위 암호화폐 아성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은 먼저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굉장히 가격이 크게 올랐던 봉크 코인 같은 것도 네, 솔라나 가격이 그 비트코인 상승률을 거의 역전할 정도로 뭐 하루 만에 30% 오르고 막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네, 봉크코인이 먼저 올랐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이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어떤 가격 상승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일단 솔라나 일반 홀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홀더들. 네. 이 홀더들이 뭔가 그 솔라나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 발행되는 알트코인이 나오면, 알트코인이나 밈코인이 나오면 먼저 어떤 매수를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솔라나 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을 불러올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는 트렌드 세터들이 있어요. 이 코인 시장에는. 음. 솔라나 홀더들이 밈코인 저거 봉크 나온 거를 엄청나게 사재끼고 있다.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거 뭔가 돈 벌 기회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그런 업체 같은 건가요?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컨설팅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음. 이 코인 컨설팅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잘 나갈 것 같은 코인들을 미리 선별해서 리포트도 내고 아, 그다음에 실제 매매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시세 마케팅이네요. 조작까지는 아닌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이슈화 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죠. 홍보 많이 해서 이슈화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게 해서 확 몰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코인 컨설팅이라는 이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음. 많습니다. 네. 이제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어떤 특정 코인과 계약을 맺고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솔라나 재단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싶다. 한국 음. 투자들에게 많이 팔리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 그러면은 그 계약을 맺은 컨설팅 회사는 솔라나로 대금을 받고 솔라나 코인의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리포트도 내고, 그다음에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봉크라는 밈코인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귀여운 깜찍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네. 계속해서 리포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거다. 국내 음. 거래소에 상장되면은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 같은데 그런 해외 거래소에만 있던 코인이 상장되면 뭐 김치빔 뭐 이래가지고 많이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빔을 바라보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몰리죠. 네, 그렇게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알트코인을 장기로 존버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더라고요. 물리면 손절을 보통 이렇게 투자자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데 맞아요. 물리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네. 알트코인이 사실 또 비트코인만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투자자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알트코인을 꼭 투자해야 된다면, 네, 요런 거는 좀 유념하고 투자해라. 좀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일 거예요. 네, 어떤 알트코인을 내가 한 5년 들고 있으면은 이거 대박 난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는 단타 치려고 돈 버시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알트코인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뭐 완전히 포지션을 정리하더라도 좋으니까 꼭 단기로만 내가 매수 매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그 파도에 잘 올라타겠다라는 느낌으로 단타를 치시고요. 제가 단타를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꼭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펀더멘탈을 보지 말고. 네. 근데 제 중에는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오랫동안 이 알트코인을 들고 계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저평가 우량주를 오랫동안 보유하면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느낌으로. 많은 알트코인들이 근데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저평가 우량주가 아니고 음, 그냥 고평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쓰레기주? 절양주라고 해야 되나? 고평가 네, 너무 개잡주? 뭐. 네, 고평가 잡주 그렇게 네, 평가를 하는 게 맞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뜯어봐야겠죠. 내가 이거를 정말 저평가 우량주로 볼 수 있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뭐가 있느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업자가 있는데 이 창업자가 그 알트코인 자기가 만든 알트코인을 뭐 몇 년 후 또는 어떤 특정 시점에 모두 커뮤니티에 반환하고 떠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약속을 했으면은 그나마 믿을만 합니다. 그런 창립자가 있어요? 네,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디파이가 있었어요. 네. 유니스왑 같은 그런 아, 네.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요거 창립자가 이제 미국의 그 오펙이죠. 미국 법무부 산하의 그 자금 세탁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음, 디파이도 너 금융기관이다, 준금융기관이다, 너네 다 고객 KYC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네. 이 창업자가 나 이거 말 들을 수 없다. 우리는 탈중앙화된 금융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 말 들을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회사 지분 전부 다 팔고
재단에 넘기거나 팔고, 그러니까 재단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재단에 팔기만 넘기고 재단의 그 모든 암호화폐 물량을 할당해줘서 그 재단에 할당된 암호화폐, 그러니까 실제 암호화폐 홀더들이 그 재단에서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중앙 우리가 뭐 다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탈중앙화된 조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오 형태로 디파이를 전환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 이렇게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뭐 네. 댓글란 같은 데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프로젝트들이면은 저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창업자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말을 안 지킬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나마 가능성은 더 적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위선의 문제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창업자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할지 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도 많이들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더리움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비탈릭 부테린 창업자, 굉장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이제 천재 개발자 또는 이제 굉장한 부호 이런 사람으로 다 인식을 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이 아주 초창기부터 봐왔던 제가 좋아하는 지미송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번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네. 그 지미송과 비탈릭 부테린은 모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였어요, 원래.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에. 네.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가지고 있는 성향, 모든 게 다 내가 만드는 건 다 새로운 거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기술을 만들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지, 아예 새로운 것들을 처음부터 발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비탈릭은 약간 그거를 자기가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향이 이제 큰 이더리움에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왜 거래소에 제가 출금 주소 이렇게 입력하고 거기로 출금할 때 주소를 적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소가 만약에 뭐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의 주소 법칙을 위배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적혀 있다, 이러면은 자동으로 이게 틀린 주소라는 거를 이제 감지해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코드에 심어져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지갑 주소 방식이 아니다, 또는 이더리움 지갑 주소 방식이 아니니 뭐 새로 입력해라, 네. 이런 게 이제 확인해라 뭐 뜨는데, 이런 메시지. 그죠? 이거를 비트코인에 원래 있었던 코드예요. 근데 음. 이더리움 만들 때 이 비탈릭이 이게 싫다고 빼버린 겁니다. 아. 왜? 비트코인이 이미 있는 거니까 나는 이거 안 한다, 음. 이런 유아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빼버렸대요. 그래서 이더리움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이 유실됐어요. 지갑 주소 잘못 입력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런 이제 아주 자잘한 이제 실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친환경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POS 전환을 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큰 실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친환경을 굳이 암호화폐가 신경 쓰느냐. 마치 ESG 한때 유행했을 때처럼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많은 CO2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또 똑같은 이 사람만의 어떤 강박인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안 할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강박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갑니다. POS로 전환하고 나서 가스비가 다락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제 나중에 ETF가 나와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많이 가져가기 시작하면은 POS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워가 세지죠. 네. 그러면은 기존의 이더리움 홀더들, 비탈릭 부테린, 조 루빈, 이런 창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어떤 세력과 나머지 이제 신규 진입한 기관 투자자들 간의 세력이 이건 합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1인 1표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더리움, 내가 돈이 많으면 이더리움 잔뜩 사가지고 이더리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고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진짜 이상한 어떤 기업도 아니고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도 아닌 그 무언가, 웹2도 아니고 웹3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비탈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이유가 비탈릭이 천재이고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해낼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 사람을 믿고 투자했다가 이더리움이 큰일 나면 어떡할래?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믿을래?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는 조금 저는 반대세고요. 네. 솔라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뭐 월드 컴퓨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리움도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비싸고 여전히 비효율적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 구글이 우리가 서치 엔진 한번 검색하는데 뭐 몇 초도 안 걸리죠. 뭐 100분의 1초도 안 걸리는 것처럼 검색 한번 결과하면. 근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여전히 몇 초,
16초인가 6초인가 그럴 겁니다. 어쨌든 10초대에서 블록이 한 번씩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라고 보기에는 좀 느리죠.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스피드,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 스피드를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는, 더 빠르게 트랜잭션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노력이 있고, 솔라나가 그거를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가스비도 싸고, 그래서 이거 진짜 그냥 인터넷처럼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근데 솔라나는 대신에 노드에게 너무나도 큰 고사양의 컴퓨터 스펙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노드들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서버들인데, 그 네. 서버들이 우리들 대신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탈중앙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컴퓨터 사양이 높으니까. 음. 일반인들은 절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이 경우는 컴퓨터들, 어때요? 그 컴퓨터 사양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그 노드라고 하는 서버를 돌리고 있는데, 네. 1TB짜리 외장하드 하나, 그 음.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4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한 8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네.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기계들 다 해서 20만 원도 안 들이면은 이제 집에다가 노드 기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원장이 다 해봐야 600기가, 700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TB 외장 하드에다가 10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원장이 아주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노드를 돌리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18,000명 정도가 있고요. 이게 이제 리처블 노드라고 해서 판별할 수 있는 노드만 그렇고요. 이제 정체를 숨기고 다크웹을 통해서 노드를 돌리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4만에서 5만 개 정도 된다고 추산이 돼요. 이더리움 노드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십 개 정도 컴퓨터, 그, 기관들이죠. 그러니까 법인들이죠, 법인들. 이 단체들이 큰 컴퓨터, 고사양의 컴퓨터를 놓고 노드를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는 그보다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중앙 집중화되면은 이들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이 블록체인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솔라나는 여러 번 컴퓨터가 꺼지는, 블록체인이 셧다운되는 그런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난 몇 네. 개월 동안에도 또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정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 시스템에 솔라나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근데 갑자기 과부하 걸렸다고 셧다운돼요. 은행 문 닫아버려요. 막 웹사이트 접속도 안 돼. 이러면은 네.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는 아직 너무 미완성 상태고, 절대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저게 정말 될까? 그런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어떤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되게 좋은 건 맞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실 또 비트코인만으로 굴러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트코인도, 이렇게 웹3 사용 설명서 책도 쓰셨지만, 알트코인이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가 알트코인도 발전을 꼭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아까 블랙록 레리 핑크 CEO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네, 새로운 자금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의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몇몇 컨셉의 알트코인은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알트코인은 탈중앙화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금융 이제 시스템을 따라가는 형태로 가거나 둘 중 하나로 확실히 컨셉을 잡아야지, 음, 애매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가 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국경을 초월한 어떤 누구도 탈취할 수 없고 정책을 바꿀 수 없는 완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밖에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죠. 비트코인의 역사를 뭐 재현해내는 뭔가, 비슷하게라도 재현해내는 뭔가 알트코인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완전히 규제 친화적인 알트코인은 뭐냐? RWA 같은 겁니다. 어, STO, RWA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 새로 투입되는 자금을 담을 새로운 그릇이 될 수가 있죠. 네, 다만 결국에는 증권사나 뭐 기존 금융기관들이 이것들을 다 관리 감독을 할 거기 때문에,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완전히 쥐고 장악을 하고 그 관리 감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이나 뭔가 부동산 등 전통 금융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기안84예요. 네, 기안84가 성공하기 전의 버전이라고 해봅시다. 네, 아무도 모를 때. 근데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좀 큰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네,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잘 안 나와. 뭘 믿고 대출을 해주겠어요? 개인 신용 대출 말고는. 네, 그럴 때 RWA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지금. 음, 내가 이런 기동원 웹툰을 그려왔던 작가인데 이제
좀 제대로 크게 판을 벌려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내가 음. 이런 토큰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토큰을 만들었다. 그 토큰을 팝니다라고 하면서 파는 겁니다. 요거를 물론 스스로 발행하고 스스로 가지고 뭐 유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 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듀딜리전스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정해가지고 딱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발행된 토큰이 RWA 토큰이 거래되는 곳은 이제 한국 거래소나 아니면은 예탁결제원에서 지정한 그런 거래소여야겠죠. 장외 거래소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레귤레이티드 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새로운 증권,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RWA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뭐 좋은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네, 네, 크라우디 요 펀딩을 정도까지 말씀해 저는 주시니까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미리 사전에 모객을 하고 자금 조달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일으키는 네, 그런 모델이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들어갔다는 게 그 가장 큰 다른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그풀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장치는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백훈종 이사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평소처럼 늘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답변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톡 건드리면 술술술 나와서 진행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이 들어봤어도 좀 들어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비트코인 강의 같은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백훈종 이사님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백훈종 이사님의 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저의 그런 면을 보고 좀 요즘 불러주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아예 그냥 좀 더 이제 강의 형식으로 제대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10분, 20분짜리 유튜브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네. 제 강의를 보고 제대로 비트코인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왕초보들이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음.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관심은 가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이런 분들에게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채굴은 뭐냐? 네. 반감기는 뭐냐?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왜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냐? 음. 뭐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기초적인 궁금증들에 대한 이제 대답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예를 들어 거래소는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라면 뭘 사용해야 하는지,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거래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랄까요? 거래소를 딱 봤을 때 어떤 거를 써야 나한테 더 맞는지,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네. 뭐 개인 지갑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건 어떤 게 좋은지, 더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제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뭐 같이 보면 좋은 그런 온체인 지표라던가 또는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전망이 어떨 것 같은지, 트렌드는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드리면서 투자에 실제로 나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과 실전적 그런 기술들을 다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냥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비트코인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언제 투자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까지 다 알려주는 그냥 뭐 풀 패키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2017년부터 일을 해오면서 쌓은 여러 가지 노하우 지식들을 한데 담은 그런 이제 강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처음에 코인 뭐 배울 데가 없어서 삽질을 진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손해도 사실 되게 많이 봤고. 네, 처음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시고 어떤 거 배우는지 커리큘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